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성훈의 뉴스 더.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언론사들의 대학 순위 평가를 반대해온 서울지역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중앙일보사의 대학 순위 최종 평가 발표를 비판하면서 중앙일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학이 평가 순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학생 기숙사 대신 화려한 대리석 건물을 짓고 있다. 교육 커리큘럼, 학내 자치문화 등을 비교하지 않는 평가는 대학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대학 서열화입니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보다 학벌로 사람을 줄 세우는 인간 서열화에 문제인식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급으로 삶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 김서린 활동가 오늘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외교 중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이 이미 부도가 난 상황을 숨긴 채 투자해 2조 원의 혈세를 날리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의 쟁점을 예고한 정의당 김재남 의원을 오늘 초대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10월 7일 화요일 뉴스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10월 7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검찰이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미진하다라는 것이 오늘 한국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예. 이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한 게 이만큼 했으니까 뭐 특검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특검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조선일보는 진실의 대부분이 다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서 말이죠. 예. 이 정도로 봉합해도 될 문제 아니겠는가? 국회에서 무슨 진상규명이니 뭐니 특별법 만들어서 수선 피울 일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를 담은 제목은 아니었는지. 글쎄요, 제가 조선일보를 곱게 보지 않아서 그렇게 읽혔던 모양입니다만은. 예. 자, 가장 기가 막혔던 부분을 오늘 한겨레가 3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세월호 침몰로 승객들이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도 해경은 구조보다는 민간 구조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언딘에다가 한 몫을 챙겨주는데 신경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상환 해경 차장과 박종철 수색구조과장, 나호승 재난대비계장은 언딘이 구조 그리고 인양 작업을 맡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 운항 관련 안전점검 검사나 등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언딘의 1100톤급 바지선 리베로호를 구조 현장에 투입하도록 지시를 한 건데요. 자, 리베로호가 건조되고 있던 경남 고성 그리고 진도 앞바다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멀지요. 당장 경남 고성과 전남 진도가 저희가 지도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말이죠. 자, 리베로호는 해경이 뒤를 봐준 덕분에 구조용 바지선으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도착했습니다. 4월 16일에 사고가 발생했죠. 4월 23일에야 현장에 도착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전남 해역 일대에 바지선이 22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22대는 쓰지 않고 경남 고성에 있는 언딘 바지선을 쓰려 했다? 언딘에다가 특혜를 주려고 수중수색 작업에 골든타임을 일주일이나 허비한 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게다가 현장과 2시간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진도에도 리베로호와 비슷한 크기의 1000톤급 바지선이 7척 정도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구조에 필요한 바지선을 투입할 수 있었지만 언딘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던 셈입니다. 아니, 수백 명이 지금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말이죠. 업체 챙겨줄 생각을 어떻게 이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서 최종 책임자는 해경 차장이 됐습니다. 근데 해경 차장한테 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이라면 오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예. 하여간 이 언딘 몰아주기. 도대체 언딘과 이 사람들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거기까지는 조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아닌 다른 조사기관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14면에 보면은 기자 수첩이 실렸는데 엄보운 기자,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기자입니다. 엄보운 기자가 이상호 기자를 맹비난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있는 다이빙 벨 때문인데, 자, 이 영화를 본 모양인가 봐요. 이종인 알파 잠수공사 대표가 세월호 해역에 수중장비인 다이빙 벨을 투입했다가 철수하는 과정을 이상호 전 MBC 기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한 영화라고 이미 알려져 있죠. 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보운 기자는 다이빙벨은 애당초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해서는 안 되는 원시 장비였다라면서 그 다이빙벨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당시 실종자 가족들, 행여 다이빙벨 작업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이들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결과적으로 수색 작업에
찾을만 안긴 이종인 씨를 향해서 아주 철면 피 파렴치한이다 이렇게 말했다 라면서 이런 다이빙벨의 이야기들을 다이빙벨과 관련한 사안들 이미 다 거짓 사기로 드러난 이 다이빙벨을 다시금 조명하는 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과대망상은 한 번이면 족하다 이런 식으로 기자 수첩에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지선, 다이빙벨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기가 막힙니까? 2시간에서 3시간 거리에 바지선은 놔둔 채 언딘 기다리다가 일주일을 날린 이런 해경의 행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집요한 문제제기 그게 아쉽습니다. 조선일보의 유망주 엄보은 기자 그동안 취재하고 보도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지극히 이 정권을 옹호하고 엄호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위하는 역할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8월 27일자 신면 엄보은 기자가 쓴 기사는 이렇습니다. 참사 후 진도체육관에서 박 대통령에게 막말. 바로 유가족 김영호 씨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김영호 씨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는 건데 영상을 살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막고 있는 그런 대통령의 그 경호원들을 향한 그런 욕설이었는데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후에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한 건 있지만 진도체육관에서 박 대통령의 막말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사실과 다른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안 하는 한마디로 구조의 진정성조차도 없는 이런 최고 책임자에게 어느 유가족이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없겠으며 더러는 막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안 될 일입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기사를 쓴 엄보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미디어 오늘이 전화를 걸었는데 엄보은 기자 하는 말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는 홍보부로 일원화되어 있다라면서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일선 기자가 홍보부 찾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기사는 지가 써놓고 말이죠. 조선일보의 유망주입니다. 예. 조선일보 관련해서 어제 미디어 오늘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실려가지고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조선일보 기자들이 1등 신문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면서 회사 측에다가 기본급 6% 인상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한 조합원은 노보에서 다른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으면서도 우리보다 월급이 많다. 박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경쟁사, 즉 중앙일보보다 5에서 10% 더 받는 것 같긴 한데 우리 회사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은 20% 정도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군요. 조선일보 기자들이 월급에서 자존심이 나온다. 월급에서 자존심이 나온다. 계속 버티라고만 하면 결국 우수 인력들의 엑소더스가 올 것이다. 어디로 갑니까? TV조선으로 가나요? 어디로 간다는 거죠? 한겨레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월급의 수준이 방송사밖에 없군요, 결국은. 그렇죠. 신문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최고니까요. 예. 회사가 통 크게 인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회사 측은 임금 동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편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밝힌 2013년 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6,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이라고 하면은 비단 기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타 비편집국 인력들도 조합원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따진다면은 6,240만 원의 연봉 수준 이거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가져갈 법한 조선일보 기자들입니다. 자, 한편 조합원 70%는 지난 6월 조선일보 노조 설문조사에서 현재 임금으로는 가게를 꾸리기 빠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6,240만 원이라고 했죠. 나누기 12하면은 월 500만 원이 넘죠. 예, 500만 원이 넘는데 가게를 꾸리기 빠듯하다.
씀씀이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렇게 500만 원으로도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건지. 예, 가족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조선일보 노조원들 평균 임금이 6,240만. 대부분 이제 노조원들은 차장대우 이하 네. 기자들이기 때문에 뭐 전체 조선일보 직원들 평균 임금은 이보다 훨씬 좀 높을 겁니다. 예. 하여간 엄보웅 기자도 아마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선일보가 특히 그 노조원인 기자들은 그 뭐 귀족 노조 이런 기사는 최소한 쓰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조선일보 얘기한 김에 중앙일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론사 대학 순위 평가. 뭐 선두는 바로 중앙일보지요. 중앙일보가 어제 대학 평가를 또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성공회대, 연세대, 한양대 총학생회, 가나다 순입니다. 중앙일보의 그 사유에 따르면은 뭐 순위가 많이 뒤바뀔 텐데 여하간 가나다 순으로 이 대학의 그 총학생회가 중앙일보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학 순위 최종 평가 발표를 비판하면서 좀 만납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줄 세우기식 대학 평가를 거부하는 취지에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예. 정원빈 동국대 총학생회장의 말이 주목되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가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에 올랐다. 국제화 부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 학교는 이를 위해서 전체 강의의 30%를 무분별하게 영어 강의로 채웠다. 학생들은 모국어로도 배우기 어려운 학문을 영어로 배워야 하고 교수님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평가 기준을 설명하면서 학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영어 강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 기준을 낮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그 부작용 폐해는 여전했다라는 것이 동국대 총학생회장의 지적입니다. 자, 여간 참 이런 형식의 대학 서열화, 어떻게든 높은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 대학들이 중앙일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또 돼버렸죠. 여기에 편승해서 다른 신문들도 너도나도 대학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신문이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데 공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요, 한미일 세 나라의 정보 공유 MOU 체계의 적합성을 묻는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질의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예.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상대국 체결기관을 구속하는 데 충분치 않고 군사기밀보호법과 상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세 나라가 추진하는 MOU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일본 방위성이 MOU를 위반해서 우리 정부의 군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자기 나라의 안보 자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서 기관 간의 약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방부는 MOU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입법조사처가 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환 의원에게 이런 견해를 표했습니다. 검찰의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발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이죠. 예. 앞서서 검찰은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카카오톡 관계자까지 부른 가운데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촉발시켰죠. 입법조사처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다 보면 거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두 가지 기본권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고, 사안이 중요할 경우 고소 고발 전이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려스럽다고 판단한 이유 몇 가지 들었는데요. 첫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이것이 파악되기 어렵고, 둘째,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고발 이전에 수사를 개시하다 보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다 보니 오히려 피해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셋째,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는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들었습니다. 무리하게 지금 사이버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그 검찰의 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겨낸 거죠. 예, 국회 입법조사처. 예. 한편 검찰 발표로 촉발된 국내 메신저 이용자들의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51만 9천 명에 해당되는 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107만 6천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한겨레 6면, 동아일보 16면 기사였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죠. 한국의 창조 경제가 아니라 독일의 창조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킬 그런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텔레그램이 독일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서울신문 구면을 보겠습니다. 3년 남짓 남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주 경기장의 건설 공사가 발주도 되지 않아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와 강원도의 입장 차이로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건설부터 개회장 또 폐회장 건립까지 이렇게 발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 성공적인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부하고 강원도 사이에 사업비를 놓고 지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조직위원회 이렇게 위원장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에서 홍역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기업들 지원이 원만치 못한다는 점, 이 점도 지금 조직위를 힘들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기업들이 돈 내서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왜 이렇게 고비용 구조의 그 올림픽을 자꾸 양산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12면을 가보면요. 오는 9일 바로 모레 강원도 삼척에서 전국 첫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열리는데, 예.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부에서는 이 주민투표 안 된다라고 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은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민간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 38,799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면은 6.4 지방선거 투표율 69%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자, 33.3%를 넘어야 주민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 민간 차원의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법정 기준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유효 기준을 넘어서야 이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를 할지라도 이 정당성이 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 33.3%의 투표율은 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투표함이 개함된다면은 누구나 다 예측하듯이 원전 반대 이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이 오늘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자, 2012년 당시 투표 때 보니까 선거인 수가 6만 705명, 6만 명을 약간 넘었었군요. 예, 그중에 한 4만 명 가까이가 지금 투표를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그런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6면을 보면요. 우리나라 국토의 6.1%가 지질적 특성에 기인해서 자연 발생
성면, 분포 가능 지역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분포 가능 지역의 75% 이상이 충남북과 경남북, 강원도에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자연 발생 성면은 암석이나 토양에 함유된 자연 상태의 성면을 말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성면은 미세한 양이라도 호흡기를 통해서 몸에 들어가면 불치병인 악성 중피종이나 그리고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잘못 관리되면은 광범위한 노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말이죠. 환경부가 이런 분포도를 만들고도 말이죠. 주민들 반발이 우려돼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걸 공개할 경우에는 지역의 집값이라든지 땅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이 국민들 건강이 중요합니까? 환경부는 무엇하러 존재하고 있는 부처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경기도가 특정 영농법인에 연간 1,000억 원에 이르는 친환경 급식 물량을 수년째 몰아준 것으로 확인돼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정액 이상일 경우 입찰해야 하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도지사 지침만 갖고 이 같은 특혜를 지속했는데 말이죠. 근데 이 회사 대표가 몰래 친분이 있는 회사에 지급 보증을 썼다가 급식비를 압류당해서 800곳 가까운 학교가 한때 급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일보 12면 기사입니다.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서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인 집행관들의 평균 수입이 2억 원대며 이들 대부분은 법원 고위직 일반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법피아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 한겨레 8면 보도였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이 무렵 YTN 기자 6명에 대한 집단 해고 5년을 맞아 방송했던 뉴스의 재구성. 내일은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해고된 지 5년 되는 날입니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YTN 해직 사태를 가장 열심히 보도한 언론은 바로 YTN이었습니다. YTN이 80일 넘게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언론계가 연대에 나서면서 YTN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노조가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YTN 사태가 내일로 100일째를 맞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와 사측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를 석 달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특보 출신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시청자들을 맨 앞에서 만나는 YTN 앵커들도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공정방송, 언론 독립뿐입니다. 이미 100일을 견뎌왔고 앞으로가 더 험난할지도 모르지만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조의 희망의 노래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 사장을 비판하며 그 사장을 가리켜 낙하산이라 말하고 대산특보 출신이라고 서슴없이 규정하고 보도했던 YTN. YTN 노조는 구본홍 씨가 사장 물망에 올랐을 때부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특보를 지낸 인사로는 공정방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그러나 YTN 사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는 잘못된 일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YTN 해직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이정현 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있었다는 점인데,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받고 그들이 또 일선에 와서 기자 생활하면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다. 이에 대해 구본홍 씨는 대량 해고 사태가 무자비하다고 표현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정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회사의 해고 조치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YTN은 뉴스 전문 방송사로서 공정보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노 위원장 등이 특정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대표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YTN 보도대로 YTN 해직 사태는 부당했고 결국 1심 판결에서는 해직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지만 YTN은 보도를 안 하는데, 이때는 YTN 새 사장으로 배석규 씨가 앉게 된 이후 이렇게 후배들 죽이고 사장 자리 차지하고 싶으세요? 웃기지 마지마. 웃기지 마지마. 네, 뉴스 전문 채널 YTN이 6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됐습니다. 언론학자들이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YTN은 신뢰받는 미디어와 유용한 미디어 부문에서도 최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웃기지 마지마. 웃기지 마지마.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 일도 없이 1년이 지났고, 이렇게 해서 해직 6년차. 다만 노조위원장 노종면은 지금 국민TV의 보도 책임자가 돼 있는데, 어제 뉴스케의 클로징 멘트. 6년 전 오늘 YTN은 기자 6명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낙하산 사장 반대 활동이 2위였습니다. 저도 6명 중 1명입니다. 오늘 YTN 상암 신사옥에서 노조의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스케이 제작진 내부에서 이 사안을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 책임자이자 앵커인 제가 당사자여서 취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당사자라는 이유를 고려했을 뿐 이 사안의 뉴스 가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YTN 해고에서 비롯된 MB정부의 언론인 해고 사태. 이 사태는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른 만큼 여러 가지 새로운 보도 가치를 품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한 가지 보도 가치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긴 해고 언론인들이 여전히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도 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케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 정부와 학생 시위대 대화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시위대와 홍콩 당국은 12일 이전에 공식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콩에서 시위가 시작된 지 9일째를 맞은 6일, 시위대는 정부 청사 진입로 점거를 부분적으로 풀었고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또 홍콩섬 서부 지역의 중고등학교는 일주일 만에 정상 수업을 했고 대부분의 은행 지점들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예. 여전히 거리에는 일부 시위대가 남아있지만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대화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인종차별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한국을 공식 방문한 루티엘의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으로서 한국을 처음 공식 방문한 루티에르 보고관은 지난달 29일에 입국해 인종주의와 차별 그리고 외국인 혐오 실태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그는 한국 사회에서 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개념이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등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각종 매체들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런 지적들 우리 주변 보면 쉽게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루티에르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네, 루티에르 보고관은 정부가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철폐를 주장하는 국내 외국인 혐오 단체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이런 잘못된 믿음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관은 또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을 권고했고요. 인종차별에 대한 통계 수집과 관련 법령의 개선, 그리고 미디어의 책임 강화, 또 관련 법 위반 시 그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유엔에서 한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등급 제도의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장애인 등급 시스템이 의학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면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또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보완적 임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장애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 밖에도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과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할 것, 그리고 장애인의 교통, 건축물 접근권 등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우익 협박에 맞서는 지식인 연대가 만들어졌다고요? 네, 군 위안부 관련 보도를 한 아사히 신문 전직 기자를 공격하는 우익에 맞서 학자들과 법률가, 언론인 등 400여 명이 참가한 일본인 지식인 연대가 어제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지지 말라 호쿠세이 모임인데요. 1991년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힌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 신문 기자가 현재 호쿠세이 가쿠인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에무라 씨를 교수로 내정했던 고베의 한 여자 대학은 우익들의 협박 때문에 그와의 교수 채용 계약을 해지한 바 있고요. 호쿠세이 가쿠인 대학은 그런 압박 속에서도 계속 우에무라 씨와의 강사 계약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우익 인사들은 그를 해고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괴롭히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고요. 우에무라 씨 그의 자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살하게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등 테러에 가까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녀 사진까지 올리면서 자살하게 만들자. 이건 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모임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지 말라 호쿠세이 모임은 어제 도쿄와 삿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전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호쿠세이 가쿠인 대학과 우에무라 씨 가족에 대한 위협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고요. 대학이 이런 협박에 굴복한다면 언론과 학문의 자유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에무라 씨가 계속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명 활동과 집회 등에 동참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가톨릭 그동안 이 결혼에 관련해서 보수적인 교리를 유지해왔는데 이 교리 개혁할 것인가 이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고요? 네, 현재 시간으로 5일 바티칸에서 천주교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즉 주교 시노드가 열렸습니다. 공개 토론으로 진행되는 이번 주교 시노드에서는 이혼하거나 재혼한 신자에게 영성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임신 중절 그리고 동성결혼 등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벌어집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온 추기경과 주교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참석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바티칸의 진보 진영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가톨릭 교회가 가족 문제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반면에 보수 진영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 교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자신들이 고수해온 전통적 교리를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교 시노드는 오늘 19일까지 보름간 열립니다. 예, 정말 가톨릭 입장에서는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이 시각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세 1억 원 이상의 상습 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 2,903명에 체납 세금은 7조 2,58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회가 오늘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감으로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정유업계가 휘발유 공급 가격을 내리면서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이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보통 휘발유 1리터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969.27원으로 업계의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 899.87원을 웃돌았습니다. 내년에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가 470만 명에 육박해 국민 100명당 9명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 기금 운영 계획안을 보면 4대 공적연금 수급 인원은 올해 433만 명에서 내년 468만 6천 명으로 8.2%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병헌 전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금고지교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오늘 미국에서 강제 추방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에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네. 국감에서 주요 이슈가 될 사안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여야가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급하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탓에 준비 기간이 빠듯했지만 이 산적한 현안을 두고 국정감사 기간 내내 곳곳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증세 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활성화 대책, 5.24 대북 조치 해제 여부,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예.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1년 농사가 달려있는 국정감사에서의 한 방을 노리면서 준비에 열을 올려왔고 사상 최대 규모인 627곳의 피감기관 관계자들 역시 긴장감 속에서 국감 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예정되어 있는 주요 국감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안행부를 상대로 국감 일정을 시작합니다. 안행부 국감에서는 단연 세월호 참사가 최대 이슈입니다. 여야 안행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줄곧 제기돼 왔던 안전관리 소홀과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 역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예. 안행부를 중심으로 이 정부가 마련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도 국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제입니다. 예. 국방부에 대한 국감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육군 28사단 그 윤모일병 사망 사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국감 첫날인 오늘 국방부를 찾아가서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이 군내 가혹 행위에 대한 군 수뇌부의 관리 소홀을 질타하고 또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요격 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 역시 국방부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를 두고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국방위원과 국방부 사이에 치열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통위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 때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통위원들은 특히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어떤 배경에서 방남한 것인지 또 한간에 이런 얘기 많이 떠돌았습니다. 뭐 김정은 체포설 등등이요. 아무튼 이 김정은 체제 이상설 등 갖가지 의혹이 불안감을 가질 만한 수준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번 일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미국의 속내가 과연 어떠한지 우리가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미국이 과연 반길지 내심으로 꺼려할지 등등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외교부의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나 어떤 분석 상황 등을 질의하는 내용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고요. 네. 이 밖에 대법원,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오늘 국회 또는 해당 기관에서 잇따라 국감을 받습니다. 예.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올해 국감 준비 기간도 짧았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실하게 준비된 측면이 크다 이런 지적들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여야가 이 국감 일정에 합의한 것 지난달 30일이죠. 준비 기간이 엿새에 불과했습니다. 준비 기간 중에 개천절 그리고 주말이 껴있어서 충분한 자료나 질의서를 주고받기 어려워서 이 여야는 물론 피감기관 모두 부실한 벼락치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증인 채택 문제가 커 보입니다. 예. 국회가 일반 증인을 대거 불렀지만 상임위 가동이 늦어졌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출석 예정인 증인들의 경우 법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이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일주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는 지난 1일에서야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협의 등을 거쳐 올해 국감 일정 및 일반 증인 채택 여부를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 예정인 증인은 6일 전에 통보를 받은 셈이어서 국감에 출석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5개 상임위는 2일 회의를 열어서 국감 관련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예. 국회법에 따르면 이때 신청된 증인들의 경우 일주일 뒤인 9일부터 이틀 뒤부터야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예. 이렇게 국감 때마다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국감 네. 무용론도 있고요. 또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들 사후에 검증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는다. 이런 네.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후 검증에 대해서 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즉 국회도 잘 챙기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감에서 막 쏟아내고 매스컴 타면 그걸로 끝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산 심의를 무시하고 예산 심의에 몰두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런 자주 어린 얘기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피감기관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오늘 딱 하루만 잘 넘기자
이번 딱 한 번 망신 당하는 거 꼭 참아내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국감에 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여담입니다만은 피감기관 공무원들 국회에 불려오지 않습니까? 국감 끝나면은 근처에서 회식하면서 술 마시면서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일수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피감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예산상의 불이익이나 기관장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 특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런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참고로 국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문제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연말 정국에서요. 예. 그러니까는 이 예산 문제하고 연계를 시키면은 국감이 상당한 수준의 구속력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번 논의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기관장 해임 같은 거 하려면은 이 법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여당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국감 소식이겠죠.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거나 진입 판명이 불가능한 원전 부품, 이 절반 이상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군요.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감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국감 관련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해 보이는 것들 한두 가지씩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서 이 부품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경우가 무려 2,116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시험 성적서 발행 기관이 폐업했거나 원본이 폐기되는 등의 이유로 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1,576건이나 됐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 이 검증 불가인 경우 등등을 모두 합치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거나 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수, 즉 시험 성적서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건수 모두 3,81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품이 적정하게 교체가 된 경우는 절반도 안 되는 약 43%에 그쳤고요. 예.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45%, 나중에 교체하기로 한 경우가 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넘는 경우 그냥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상 부품으로 가동하고 있어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원전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게 김재남 의원의 지적입니다. 예, 이게 다른 부품도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입니다. 그래서 네. 문제가 더 심각한 거겠죠? 네. 네, 개헌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예,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이유로 경제 문제를 꼽은 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헌 논의가 이슈 블랙홀이라서 이 경제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거다. 이런 논리를 들지 않았습니까? 예. 툭하면은 경제를 가져다 붙이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던 여야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해줄 일이 있을 땐 국회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가 국회가 중요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발목 잡는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에 앞으로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여당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만 머문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원리를 해치는 이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단골로 하는 멘트가 경제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경제는 골든타임이 따로 없죠. 항상 굴러가는 게 경제인데 골든타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이 어제 2014년 대학평가순위를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사들의 대학순위 평가를 반대해온 서울지역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어제 중앙일보사의 대학순위 최종평가 발표를 비판하면서 중앙일보사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면담 요청 대상에는 최초로 문제제기를 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총학생회 문제제기에 대해서 앞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학 서열화의 본질은 피해가는 운동이다. 고대의 입장이 좀 일리가 없다. 그 주장이 일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학 입시 컵으로 삶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 김서린 활동가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김서린 활동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모임 이름이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가방끈이 길다, 짧다 이런 걸로 뭐 학교를 오래 다녔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투명한 가방끈을 매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린 투명한 가방끈을 매서 그걸로 비교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저는 언뜻 짧은 가방끈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 대학 순위 평가, 이 거부운동 내용에, 중앙일보사가 이제 순위 매기는 거, 뭐, 비판만 하고 있을 뿐이고, 이 투명 가방끈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평가 자체가 잘못됐을 뿐, 대학 순위 매기기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고대가 이렇게 한 거, 문제점을 좀 지적하셨는데요. 고대 총학생회의 입장,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대학을 서열화할 수 있다는 마음, 뭐 대학을 기업화해도 무방하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대 총학에서 먼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말만 가지고는 비판할 지점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상황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비판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학 서열화를 반대한다면 언론사의 순위 매기기만 거부하는 것이 약간 의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요. 기존에 있던 대학 서열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저희 생각이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대학 서열화를 반대한다는 것이 뭐 하나의 명분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학 서열에서 우위를 점하던 대학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기득권에 대한 어떤 경계를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좀 넓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지적 같은 건데요. 예. 이 중앙일보나 다른 언론사에서 뭐 여러 비판이나 지적 수렴해서 대학 순위 평가 기준을 보다 좀 공정하게 바꾼다. 그렇다면 이건 수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평가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먼저 공정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얘기가 나오듯이 대학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나 뭐 대학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한다거나 대학의 본래 역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그런 평가를 한다면 각 대학에서 어떤 부분을 발전시킬 건지 혹은 보완하려고 하는지를 그 학교의 이제 구성원들이 원하는 요구에 따라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학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학 평가는 뭐 그거를 제가 필요하다. 저는 대학 거부한 사람이라서 예. 난 거부했지만 평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까지 얘기 못 하겠지만 글쎄요 평가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뭐 그래도 어떤 자기 그 내에서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뭐 다음 해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수정해보자. 이런 평가 같은 거는 내부 평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네네. 신문사들이 대학을 평가하는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신다면 왜 신문사가 대학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뭐 일단 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서열이 있잖아요. 대학 서열이 있는데 어떤 공정한 서열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오히려 서열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보다는 이 평가가 뭐 공정한 평가냐 아니냐 이 서열이 정말 공정하냐 아니냐만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뭐 언론사에서 평가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사는 왜 대학을 평가해서 이렇게 서열을 짓는 걸까요? 뭐 기존에 서열이 이미 있으니까 거기에 뭐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얹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예. 하나의 기득권을 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잣대를 또 하나 더 가짐으로써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예. 이 언론사들의 대학 평가가 비단 대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 말씀이세요? 아니요. 신문사가 대학을 평가하는 문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을 세우니까 그 줄에 대해서 공정하게 줄을 세웠냐 안 세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뭐 서열화가 이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서열화는 받아들이고 뭐 기존에 우리가 뭐 스카이라고 하는 그게 정말 진짜 순위야라고 물으면서 이제 언론사가 서열을 매기면 그거에 따라서 또 점수를 채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서열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 이 모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취지로 생겼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대학 그리고 입시까지도 거부한다. 네. 지금 말씀 주고 계시는 김서린 활동가도 대학 다니시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취지로 네.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을 그만둘 당시에 대학에 애정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경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거부를 했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랑 고민 지점이 조금 바뀌어서 뭐 대학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부하는 분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가 그런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이제 비슷한 공통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질문이 대학 서열화에 기초한 질문은 아니길 바라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느 대학 다니다 그만두셨는지 밝히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는 다 같이 안 밝히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그 결정할 때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염려를 했을 것 같은데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변의 반응은 뭐 굉장히 다양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요. 예. 지지해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죠.
설득을 못 하시고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설득을 하셨습니까?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어서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이나 뭐 친구나 뭐 나중에 말씀드렸고 예. 뭐 지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뭐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거의 그렇죠. 예, 가장 뭐 높은 그런 축에 드는데요. 이 대학 진학률 이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제 대학을 거부한 입장에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공부하고 싶은 그런 배우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사회적으로 그런 뭐 차별이나 이런 게 당연시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을까봐 대학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이제 대학 진학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없는 사람 취급되는 그런 분위기나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 거부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대학 입시 거부 운동, 이게 그 학력 서열화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뭐 정말 많은 숫자에 막 1,000명이 그만둔다면 그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예. 어쨌거나 저항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학 거부가 서열이나 경쟁 이런 삶으로부터 이제 대안적 삶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거나 또 뭐 개인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지금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도 일단 대학은 나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이걸 좀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게 지금 활동하시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예.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나갈 계획이신지요? 제일 먼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든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대학 입시 거부나 대학 거부 선언을 하면서 같이 할 사람들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 혼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약에 대학을 내가 거부했는데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들어줄 사람 없고 넌 대학 안 가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만 듣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할 이제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안에서 이야기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모임에서 8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어떤 내용들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줄 세우기 무한 경쟁에 반대한다. 획일적인 정답만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주입식 교육에 반대한다.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가 입시와 취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가야 한다는 편견과 강요에 반대한다. 대학과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학벌차별, 학벌사회에 반대한다.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8가지거든요. 예. 사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아주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획일적인 대학 입시 거부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 대학 입시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 입장은 아니신 거죠? 뭐 대학 입시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다수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모임에서는. 예.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입시가 필요하냐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이. 네. 예. 그렇다면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는 건 어떤 제도를 통해서 뭐 입시가 없다면 네. 예, 나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뭐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또 다양하거든요. 대학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아예 새로운 어떤 배움의 방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도 있고, 또 그래도 대학이 필요하다. 그럼 대학 어떻게 갈 거냐라는 고민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막 대표자처럼 얘기하기는 약간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야 된다면 사실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뭐를 배우기 위해서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건데, 그거의 자격을 누군가가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저희가 대학의 서열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따지고 네. 보면 고등학교도 현재 사실상 서열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제기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겠지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입시 경쟁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서열화까지는 뭐 따로 주장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네요. 네. 앞으로도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대학 입시 거부 선언,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 학벌 위주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보이고는, 예,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에서 활동가라고 일하고 있는 김설인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외교 중에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 이게 이미 부도한 상황을 숨긴 채 투자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2조 원의 혈세 결국 날릴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해외 자원 외교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큰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에 들춰낸 정의당 김재남 의원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기자회견 가지셨는데요. 네. 우선 문제가 된 이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가 그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 투자라는 광풍으로 그 시작된 사업인데요. 예. 그러니까 2008년에 시작을 했고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그 멕시코 광산에서 구리를 채광해서 재련한 후에 반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한 500억 원 정도의 10% 지분으로 시작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예. 근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경험이 없는 캐나다의 그 바마이닝사가 그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광물자원공사가 뛰어들고 은행사들이 그 어떤 자금을 이제 계속 들여오면서 2011년 6월 이렇게 착공으로 본격화됐던 그런 사업이었죠. 예. 이 볼레오라는 거는 멕시코에 있는 어떤 지역 지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기로 처음에 이제 5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이 투자금이 한 2조 원까지 불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국광물자원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그런 정도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앞서 그 캐나다 그 사업 경험이 없는 그 캐나다 업체 바마이닝사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예. 우리가 투자할 때는 바로 이 캐나다 업체가 실시한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시기는 점점 그 채광할 수 있는 광물은 줄어들고 있었고 또 국제적인 구리값은 상승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었고 예. 재련소 건설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투자해야 될 건 많고 거둬들일 것은 적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6월 이제 착공식을 하면서 그 캐나다 업체가 5천억 원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는데 10달 만에 부도가 납니다. 예. 2012년 그 6월이죠. 그리고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이 바하마이닝사는 더 이상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상태가 되고 이때 바하마이닝사의 주가는 거의 20분의 1로 폭락이 되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돼서 스스로 대주주임을 포기해야 되는 그 부도가 이렇게 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10% 주주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결국 지금까지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고 최대 주주, 운영권자가 되어 있는 게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지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그 100% 중에 광물자원공사의 지분율은 74%이고 예. 국내의 컨소시엄 업체들이 한 뭐 4% 6% 이렇게 같이 해서 16%를 감당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90%가 돼 있습니다. 예. 거의 이제 이 그 볼레오 광산 사업에 들어갈 투자비가 거의 총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이는데 그 모든 사업비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그 부담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운영권자가 돼 있는 것이죠.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 2012년 부도 당시는 19대 총선이 끝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해외 자본 개발에 대한 집중 포화를 받은 상태였고 만약 볼레오 사업의 부도 사실까지 알려지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발표하셨는데 그동안 한국광물자원공사나 이명박 정부가 고의로 이 사실을 숨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사실이 2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거고요. 예. 2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테면 광물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그 인수하고 운영권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투자하는 과정도 부도난 사실을 이사회조차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신규 투자를 하는 결정 전에 불법 송금부터 먼저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광물자원공사의 전현직 사장 모두 이 사실을 숨겼고요. 그 다음에 광물자원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을 감독해야 되는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국민의 열세가 들어간 일을 주무부처, 감독부처가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당시 그 은행단으로 대주단으로 참여했었던 한국산업은행 또한 이 사실을 몰랐을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부터 광물자원공사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길 조직적인 그 은폐를 도모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쏟아부어지도록 방치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다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이런 조직적인 은폐에 대해서는 밝혀 진상이 규명돼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조직적인 은폐 배경에 이 대선 국면이라는 정치 환경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로서는 자원외교의 최대 성과를 활용해야 될 텐데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드러나는 것을 은폐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앞서 말씀하신 고의 은폐 부분이요. 네. 특별히 당시 이사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이걸 집행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 사장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 당시 사장에 대한 법적 책임 물은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 당시 그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김신종 사장이었는데요. 다 많은 분들이 김신종 사장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당시 대통령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이 자원외교로 해외 순방을 할 때 거의 10여 차례 이상 동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대단히 크다고 보고 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제대로 된 보고 없이 이사회가 투자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실제로 이걸 통해서 회사에 어떤 손해를 미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일정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책임을 묻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감사원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감사 결과가 이런 어떤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엄청난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는가에 대한 규명보다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몇몇 담당 팀장급 정도의 주의, 감봉 조치 정도로 꼬리 자르기로 이 사업을 종결하려고 했다는 것 또한 저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신종 당시 사장 때도 여러 차례 제가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가보니까 현지 네. 출장을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예. 다 보면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같이 동행한 일들이 많고요. 예. 거의 해외 자원외교의 대표적 인물이니까요. 예. 근데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대목이요. 네. 그 후임 사장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정식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고정식 사장도 멕시코 현지 볼레오에 무려 10번이나 2013년 한 7월경부터 출장을 갔다 왔고요. 네네. 상임 감사위원도 한 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임 사장이 이렇게 이미 부도가 난 휴지 조각이 난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신규로 국민 혈세를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후임 사장은 이걸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예. 오히려 현재 있는 고정식 사장에 의해서 그 신규로 투자되는 액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임 사장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고 운영권을 확보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그 시작된 일이 고정식 현 사장에 의해서 점점 확대되는 그리고 지금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이 일을 지금 현 사장이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전임 사장은 물론이와 현 사장 또한 이 불법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다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고정식 사장이 이 부실하게 투자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걸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 저는 결코 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차례 그 인터뷰 같은 결과라든지 보면은 이 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예.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쏟아부어야 될 게 무척 많다는 거. 심지어는 처음 그 신규로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1,000만 달러를
그 투자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예. 그 $1,000,000 투자를 했을 당시 이 볼레오 동광 사업은 거의 멈춰져 있었습니다. 예. 버려진 상태, 방치된 상태에 있었어요. 거의 1년여 가까운 시절에.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송금을 했고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조차도 행방이 지금 묘연한 지경인데 그런 사실을 고정식 사장은 다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1년 가까이 방치되었었고 중단됐던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은 대단히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볼레오 동광 사업 총 사업비 2조 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총 사업비에 대해서 국민의 그 혈세가 직접 그 투자된 것은 1조 원 가깝고 지급 보증이라든지 담보한 것까지 다 해서 2조 원에 가까운 이 사업을 우리가 안게 된 데는 고정식 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책임도 대단히 큰 것이죠. 예. 어제 또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1차로 투입한 $9,000,000. 네. 이거 행방 묘연하다 이런 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돈 어디로 갔는지 그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게 묘연한데요. 예. 저는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그 미국 수출입은행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수출입은행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이 사업이 부도가 나기 전부터 그 재련시설 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사기나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저희가 9천만 불을 송금하던 시절이 바로 부도가 난 직후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이 사업은 거의 1년여 가까이 정말 그 재련소 건설 공정을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3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돈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투입이 됐는지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이 돈의 실체,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사라져버린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네네. 예, 지금 오늘부터 이제 국감인데 지금 네. 김 의원께서는 이 문제는 국회 청문회까지도 열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어떤 법적 대응도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저께 그 민변의 민생위원회에 또 그 변호사님들께서 같이 또 참석을 해주셔서 전후 과정에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예. 우선 하나는 이사회에 정확한 그 보고 없이 신규 투자를 하도록 했던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이거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죠. 예. 또한 또 공기업 전현직 사장이 정확하게 이 사업의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또 고의적으로 자신이 공기업 그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일단 관련된 그 법률을 좀 검토를 해서 이후 민변과 함께 법률적 대응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큰 의미로는 이와 같은 그 해외 자원개발 문제가 광물자원공사 건뿐만 아니라 여러 그 에너지 공기업의 예. 그 부실한 사례는 대단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MB 해외 자원개발 문제를 이렇게 그대로 꼬리 자르기나 그냥 지금 상태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시작해서 이후에 이것은 MB 자원개발 문제를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려야 되는 문제다. 저희는 좀 그렇게 어저께 기자회견에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예,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까지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진행되는 상황 보고 또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